Welcome to Stroy Radio Station. Today's topic, HBM A to Z. It's going to be a fascinating discussion. 안녕하세요. 원월드 인피니트 스토리스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윤 작가입니다. 이전 시즌에 덱스터님과 클레어님이 진행하시던 방송 중에 HBM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두 분이 알차게 내용을 다뤄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뉴스나 인터넷상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독자분들도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좀 더 심도 있는 내용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HBM 시작부터 끝까지 뿌리 뽑기.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는 HBM 관련해서 더는 궁금한 게 없으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HBM이 어떤 반도체를 말하는 건지부터 보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한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를 뜻합니다. 과거 HBM이 개발되기 직전의 메모리 칩 생산의 트렌드는 미세 공정 고도화였습니다. D램을 더 미세한 공정으로 생산해서 더 작은 칩에 더 많은 메모리를 저장한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미세 공정으로 만드는 D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죠. 생성형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CPU나 GPU를 필요로 하죠. 그러려면 데이터를 빨리빨리 이들 프로세서로 넣어주고 처리된 데이터는 빨리빨리 임시 메모리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D램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전송 과정에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메모리 벽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리 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HBM을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오늘 1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메모리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이죠. 사실 메모리 벽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전에도 우려가 되던 문제였습니다. 숫자들을 통해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두뇌인 프로세서가 있고 정보를 담아두는 메모리가 있죠. 프로세서가 자 이제 계산해볼까? 라고 하면 메모리가 데이터를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장치와 저장장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연산장치와 저장장치가 분리되어 조립되다 보니 서로 따로따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0년 동안 CPU나 GPU 같은 연산장치의 성능은 2년마다 평균 3.0배씩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D램의 대역폭은 같은 기간 동안 고작 1.6배 성장에 그쳤습니다. 메모리 용량은 D램을 늘리면 되지만 D램의 대역폭의 확장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3.0 대 1.6. 이 숫자의 격차가 매년, 매 세대마다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성능 격차는 지수함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프로세서는 이제 빛의 속도로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천재가 됐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통로는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좁은 골목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병목 현상인 거죠. 실제로도 이런 현상을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연산장치는 연산을 멈추고 데이터를 기다리며 공회전하는 현상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학계와 산업계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했던 메모리 벽의 공포였습니다. 이런 병목 현상은 IT 기업들에게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메모리 속도가 받쳐주지 못해 서버의 CPU가 절반 이상의 시간을 멍하니 기다리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는데 사용되는 전기는 똑같습니다. 이런 메모리병 문제 때문에 CPU 성능 저하, 전력 공급, 발열,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쿨링 시스템 때문에 전력은 더 소모가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왜 메모리는 프로세서만큼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공학자들이 게을러설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리학적 이유가 있었어요. 기존의 메모리 표준인 DDR 방식에서 성능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공학자들은 세 가지 저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전력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반도체에서 데이터를 빨리 보내려면 신호의 주파수를 높여야 합니다.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까요? 주파수는 초당 신호가 몇 번 진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반도체에서 진동 한 번에 0과 1, 즉 1비트 정보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내보내려면 더 많은 진동이 필요하고 이게 주파수를 높인다는 뜻이죠.
그럼 윤 작가 그냥 주파수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공식은 흔히 동적 전력 소모 공식으로 알려져 있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에서 소비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공식이죠. 데이터를 2배 빨리 보내고 싶어서 주파수를 올리면 전력 소모는 몇 곱절로 폭증합니다.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 반도체가 스스로를 녹여버릴 정도의 열이 나는데 어떻게 속도를 더 올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신호 간섭의 저주입니다. 기존 메모지는 기판, PCB 위에 평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들은 얇은 구리선으로 연결돼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요. 그럼 데이터들을 더 많이 내보내고 다시 받으려면 반도체 칩 속의 그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구리선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선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옆선의 전기 신호가 간섭을 일으키는 크로스토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옆 사람 전화 통화 내용이 내수화기로 들리는 것처럼 데이터가 오염되는 거죠. 셋째는 핀의 저주입니다. 기존 메모리는 칩 외부로 튀어나온 다리, 핀을 통해 데이터를 보냅니다. 우리가 흔히 지네발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역폭을 늘리려면 이 핀 개수를 늘려야 하는데 칩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핀을 무작정 늘리면 칩이 너무 커지거나 핀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제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2000년대 후반에는 이런 메모리병 문제로 반도체 산업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실제로 몇몇 매체에서 DDR 방식으로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황해 법칙은 이제 끝이다 등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나옵니다. 2000년대 후반, 반도체 산업은 이 물리적 파멸을 피하기 위해 누군간 답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업계 1위였던 기업들은 주저했습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DDR 메모리를 두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기술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건 너무나 큰 도박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지도에도 없던 길을 가기로 한 2명의 언더독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당시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에서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서늘한 칼날 위에 서 있던 하이닉스 반도체, 지금의 SK 하이닉스였고, 다른 한쪽은 인텔과 엔비디아라는 두 거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생존의 돌파구가 절실했던 AMD였습니다. 이야기는 2007년 모 호텔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AMD의 엔지니어들은 차세대 그래픽카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하이닉스를 찾아옵니다. 옆으로 늘릴 수 없다면 위로 쌓자, 그리고 그 칩들 사이를 1000개의 수직 엘리베이터로 연결하자. 바로 TSV, 실리콘 관통전극 기술의 기본 컨셉이었죠.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로 이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멀쩡한 반도체 칩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안을 구리로 채운다? 공학자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그 비싼 웨이퍼를 통째로 버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이닉스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DDR 메모리만 만들어서는 영원히 2등, 아니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시 AMD의 GPU 수장이었던 라자 코드리는 이 시기를 돌로 숲을 끓이는 과정, Boiling Soup with Stones라고 회고했습니다. 아무런 재료도, 장비도, 참고할 기술 문서도 없지만 오직 하면 된다는 집념 하나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자 연구실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HBM의 심장인 TSV, 실리콘 관통전극을 만드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칩 외쪽에 금선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건물 외벽에 비상계단을 달아놓은 꼴이었죠.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일단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TSV는 건물 내부에 수천 대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HBM 하나에는 수천 개의 구멍이 수직으로 뚫립니다. 그런데 지름은 약 1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한 올의 단면에 구멍 10개를 뚫는 정밀도입니다. 가장 문제는 보쉬 프로세스라는 식각공정이었습니다. 특수가스를 쏴서 실리콘을 깎아내고 다시 보호막을 씌우는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멍 벽면이 조개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는 스캘로핑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굴곡의 깊이가 30나노미터를 넘으면 전기 신호가 왜곡되고 칩 구조가 무너집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매크로움을 확보하기 위해 SK 엔지니어들은 가스 농도를 0.1초 단위로 제어하는 피말리는 레시피 수천 개를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벽면이 조금만 거칠어도 전자가 흐르다 튕겨나간다는 엔지니어들의 증언은 이 작업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들어본 얘기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HBM 개발한 인력이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사장하려고 해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해서 개발했다는 말들인데요. 이는 반만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TSV 기술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한 건 맞고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해 투자를 줄이고 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에서 HBM 개발한 분들은 삼성전자에서 이직한 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HBM이 대세가 된 시점에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이들 인력을 스카우트하려고 경쟁했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1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들어 있던 수직의 거인 HBM이 지능형 혁명의 심장이 되어 깨어나는 순간, 그 전설적인 대역전의 기록은 2부 적층의 미학 0.01mm에 담긴 공학적 미적에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윤 작가였습니다.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HBM 탄생의 계기가 된 언더독들의 만남과 방막 웨이퍼의 구멍을 뚫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사투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HBM을 완성시키는 또 다른 기술인 0.01mm 직경의 구멍에 구리를 채워넣는 기술을 완성하는 과정과 시장에서 사장될 뻔한 HBM이 어떻게 회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SK하이닉스 연구진이 HBM을 개발하는 데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연구개발해서 생산 수율까지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년 정도라고 해요. HBM은 일반적인 반도체 개발 과정보다 2-3배가 더 걸린 거죠. 6년 과정의 상당 부분은 방막형 웨이퍼에 수천 개의 0.01mm 구멍을 뚫는 기술과 바로 이 기술에 투여되었습니다. 바로 0.01mm 구멍에 구리로 가득 채우는 전기도금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 TSV의 핵심은 구멍 안을 전도성이 좋은 구리 CU로 가득 채워 전기 신호를 위아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학자들을 미치게 만든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보이드, 즉 기포 연생이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깊고 입구는 좁은데 전기도금 공정으로 구리를 채우려 하면 입구 쪽에서 먼저 구리가 자라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멍 안쪽은 텅 비어버리게 되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호가 끊기거나 열이 발생하면 칩이 터져버리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텀업 필링 기술입니다. 특수 첨가제를 넣어 입구 쪽 성장은 억제하고 바닥부터 구리가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기술이죠. 당시 하이닉스는 이 미세한 화학물질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 0.01mm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사투가 무려 3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웨이퍼 비용만 해도 당시 하이닉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돈을 태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HBM의 핵심 기술은 앞서 언급한 TSV 기술이지만 이걸로 HBM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정의 난이도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선 구멍을 잘 뚫었다면 이제 칩을 쌓기 위해 얇게 깎아야 합니다. 이것을 웨이퍼 박층화라고 합니다. 보통 웨이퍼 두께는 775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HBM용 칩은 이걸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깎아야 합니다. 거의 복사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두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실리콘을 종이처럼 얇게 깎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건 워피지, 즉 휘어짐 현상이었습니다. 실리콘이 너무 얇게 깎아놓으니 스스로의 무게나 미세한 열 팽창 차이에도 휘어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오징어 구워 먹을 때 보는 그 현상이죠. 칩이 휘면 TSV 구멍이 어긋나서 위아래 칩을 연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은 이 휘어짐을 막기 위해 캐리어 웨이퍼라는 단단한 지지체를 임시로 붙여놓고 작업한 뒤 마지막에 레이저로 떼내는 초정밀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깎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공정을 극한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웨이퍼가 단 1나노미터만 균일하지 않아도 전체 적층의 정밀도가 깨졌습니다. 칩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평평한 유리판 수천 장을 만드는 조각가의 마음으로 작업해야 했던 것이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얇게 깎고 구멍을 뚫은 칩들을 전기적으로 이어줘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마이크로 범프입니다. 칩과 칩 사이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납대 말갱이들이죠. 이 범프의 크기는 약 25 마이크로미터.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점들이 HBM 칩 하나에 수만 개가 박힙니다. 이 수만 개의 범프가 위아래 칩과 정확히 0.01mm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합니다. 만약 정렬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흐르지 않거나 합선이 일어나 칩이 타버립니다.
공학자들은 이 정렬을 위해 나노초 단위로 움직이는 초정밀 로봇팔을 설계하고 공장 내부의 미세한 진동까지 잡아내기 위해 바닥 전체를 거대한 충격흡수 장치로 감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마이크로 범프가 바로 1024개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지탱하는 교각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까지가 D램을 수직 적층한 메모리 칩인 HBM의 생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10만 곡 끝에 만들어진 기술이 시장에서는 환영을 받았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마침내 이 피와 땀의 결실인 AMD 라데온 R9 퓨리 X가 세상에 나왔을 때 하이닉스와 AMD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HBM은 GDDR5를 압도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기술의 유수성보다 경제성과 생태계 락인 효과가 우선시되는 냉혹한 곳이니까요.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HBM 원 기술로는 스택당 1GB, 총 4단 적층으로 4GB가 한계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GDDR5를 활용해 6GB, 12GB 모델을 쏟아냈습니다. 소비자들은 성능은 조금 낮아도 메모리 용량이 큰 게 장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생태계 환경도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쿠다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미 장악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AMD의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게임 개발사와 소프트웨어 환경이 엔비디아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HBM의 재성능이 발휘되지 못했던 것이죠. 시즌1에서 언급한 쿠다의 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HBM의 제조 원가는 일반 메모리보다 3배에서 5배가 비쌌습니다. 덕분에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가격도 다른 그래픽카드보다 몇백 불 비싼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HBM은 그렇게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천재로 여겨졌습니다. 업계에서는 HBM은 결국 니치마켓용 기술로 남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자들도 가망 없는 기술에 왜 자꾸 집착하느냐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아무도 HBM의 잠재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HBM의 잠재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기술 표준화였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던 하이닉스는 HBM을 전 세계 반도체의 공용 언어로 만들기 위해 국제 표준기구인 제이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거대 경쟁자들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쟁사들은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HBM 스탠다드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규격이나 더 저렴한 대안 기술을 밀어붙이려 했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몇 가지 전략하에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AMD라는 든든한 우군과 함께 HBM의 압도적인 성능 데이터를 공개하며 학계를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형 생태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HBM 기술은 우리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며 로열티를 포기한 거죠. 대신 누구나 쓸 수 있는 스탠다드로 만들자며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JSD235라는 이름으로 HBM1 스탠다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HBM의 성공 원인을 분석한 자료들은 이 표준화 성공만이 오늘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편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HBM은 2007년에 무모한 약속에서 시작해 30나노미터의 구멍과 사트를 벌이고 시장의 차가운 외면을 견디며 표준화라는 법적 지위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HBM은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 무렵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무실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개헌하는데 기존의 메모리로는 그 괴물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GPU에는 무조건 HBM을 넣는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다. 잠들어 있던 수직의 거인 HBM이 지능형 혁명의 심장이 되어 깨어나는 순간 그 전설적인 대역전극과 0.01mm의 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본격적인 공학적 마법의 이야기는 제2편 적층의 미학 0.01mm에 담긴 공학적 미라클에서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 1편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2편에서 더 깊고 뜨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작가였습니다.